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 7장의 안전요구 및 투약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했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감염관리 간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를 보시고요. 첫 번째 나온 게 감염관리 간호의 무균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무균법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우리 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각각 균의 특징 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되게 중요하죠. 내과적 무균법과 외과적 무균법의 차이와 또 내과적 무균법이 적용되는 우리 간호 처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과적 무균법이 적용되는 그런 일련의 치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염관리간호 무균법, 세균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병원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세균도 있고 뭐 바이러스도 있고 진균도 있고 여러 가지 원생동물이라고 하죠. 원충류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흔하지 않은 세균 바이러스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리케치아라든가 뭐 매독의 또 원인균이 되는 스피로헤타라든가 또 이런 것들은 또 생소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우리 간호학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국가고시에 나오는 중요한 병원체 중에서는 세균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꼭 알아두셔야 되고 리케치아도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까지는 숙지를 해 두시기를 바라면서 세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세균은 우리가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구균, 그다음에 간균, 그다음에 나선균 이렇게 구분을 하죠. 구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공 모양으로. 간균은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나선균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S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균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좀 친절하게 구자가 붙어줘요. 그래서 용혈성 연쇄상 구균, 뭐 포도상 구균, 뭐 이렇게 뭐 요즘에는 구균이라고 안 하고 또 알균이라고 하더라고요. 포도상 알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또는 장구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구자가 붙어준 그런 균들이 다 이제 여기에 해당이 돼요. 대표적으로 좀 써볼까요? 포도상 구균, 그다음에 장구균 뭐 이런 구자가 붙어져 있는 것 또는 임균. 임질의 원인균이죠. 성병이죠. 그다음에 폐렴균. 폐렴구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구균에 해당이 되고요. 간균은 우리 대표적으로 결핵균이 해당이 돼요. 결핵균. 그렇죠? 네. 그거 이외에도 한센병 있죠. 나균이라고 하는 한센병.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나선균에 해당되는 게 콜레라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균, 간균, 나선균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 친화성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우리가 세포 친화성이 아니라 산소 친화성에 따른 분류로 구분을 한다면은 우리 산소와 친환균이 있고 산소를 굉장히 싫어하는 균이 있죠. 산소를 아주 좋아하는 균은 뭐라고 하죠? 호기성균이라고 하죠. 호기성균. 그리고 산소를 싫어하는 균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혐기성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호기성균은 어떨 공기 중에 굉장히 생존력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어때요? 공기 전파를 주로 하겠죠. 여러분들 공기 전파하는 질환들 잘 알잖아요. 대표적으로 결핵이라든가 인플루엔자라든가 또는 뭐 감기라든가 뭐 홍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호기성균들이 굉장히 많죠. 공기를 되게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적어볼까요? 결핵. 뭐 인플루엔자 이런 거 해당되겠죠. 네. 그다음에 혐기성균이라고 하는 공기를 되게 싫어해.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생존력이 떨어지는 균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토양이 병원소인 균이 있습니다. 파상풍. 또 굉장히 공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밀폐된 통조림 같은 데 서식을 잘하는 균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미용 재료로 많이 쓰이는 게 있죠. 뭔가요? 갸름한 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형외과에서 많이 쓰는 균이 있죠. 바로 보툴리누스 균이라고 하는 보톡스의 원료죠. 보툴리누스균. 또 가스 궤저균. 이런 것들이 바로 공기를 싫어한다. 혐자예요. 혐오하다 혐자. 그래서 혐기성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람 음성균, 양성균이 있어요.
우리 그람이라고 하는 염색체에 어떤 약에 염색을 했을 경우에 붉은 색깔로 보이면은 자,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보라색이겠죠. 그래서 요런 염색약에다가 염색을 했을 때 붉은 색깔을 보여요. 붉은 색깔을 보이면 이건 우리가 음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람 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보라색을 보이면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양성이라고 얘기해서 그람 양성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람 음성균과 양성균의 차이는 무엇이냐? 물론 염색법에 따라서 염색을 했을 경우에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음성균하고 양성균하고 나누는데 세포벽의 차이예요. 얘는 세포벽이 얇아요. 음성균은 세포벽이 얇다. 양성균은 세포벽이 두껍다. 네, 세포의 차이겠죠? 이 균들의 세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람 음성균인 거 간단하게 보면은 유산균이라든가, 네, 또는 포도상 구균이라든가, 또는 보툴리누스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세포벽이 얇은 음성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종류를 간단히 보면은 대장균 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농균, 여러분들 슈도모나스균이라고 굉장히 무서운 균 있죠. 그다음에 뭐 살모넬라균, 그다음에 뭐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V라고 그래요. HIV라고 하는데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람 양성균은 대표적으로 유산균, 그 다음에 보툴리누스균, 그 다음에 포도상 구균. 다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안티 같은 것들 보면은 그람 음성균에 효과적이다, 그람 양성균에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벽의 얇고 두꺼운 차이구나. 그람 음성균에는 대표적으로 대장균, 농농균, 살모넬라는 굉장히 많이 여름철에 식중독균으로도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이나 아니면 양성균에는 유산균, 보툴리누스, 포도상구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세균을 먼저 봤어요. 세균은 모양이 다른 분류와 우리가 산소 친화성에 따라서 혐기성, 호기성 나눠봤고, 그람이라는 그람 염색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람 양성균이냐, 그람 음성균이냐 이렇게 나눠봤는데, 붉은 색깔로 보이게 되면 염색이 되면 그람 음성균이다. 또 보라 색깔로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염색약의 보라 색깔로 양성되면 반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람 양성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균은 우리가 멸균을 꼭 하지 않아도 소독만 해도 네, 세균은 우리가 균을 사멸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어떨까요? 바이러스는 좀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이러스를 좀 볼 건데, 지금 우리가 세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세균에 해당되는 균들이 굉장히 다양했었죠. 근데 되게 많아. 이 지구상에는 사실은 너무도 많은 세균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 자꾸 생기는 변종 세균들도 있고, 뭐 슈퍼박테리아도 있고, 자꾸 자기 보호색을 바꿔서 자꾸 변종 그런 세균들도 있고 합니다. 바이러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둬야 될 거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세균은 소독을 해도 사멸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 어떨 때? 아포가 없는 균일 때, 아포 형성균은 제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균은 소독만 해도 되는데 아포 형성균을 제외하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은 꼭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멸균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바이러스도 역시 멸균을 해야 됩니다. 멸균. 네, 멸균.
가능이고, 네. 멸균은 아포형성균도 사멸 가능.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균은 항생제 반응 잘하죠. 우리 안티바이오틱스에 아주 반응을 잘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거에 반해서 어때요? 항생제 반응을 안 하죠. 네, 항생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우리 감기가 뭐예요?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보통 약을 먹어도 안 먹어도 우리가 증상은 똑같이 진행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비인후과 가거나 병원 가면은 안티를 처방을 해주시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이유는 뭘까요? 바이러스 질환이긴 하지만 세균성 합병증이 생길까 봐 그거에 대한 항생제를 처방을 해주는 거겠죠. 근데 원래 바이러스는 뭐라고요? 항생제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네, 항생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세균은 항생제에 반응을 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균은 네, 아포형성균을 제외하고는 소독만 해도 되고 바이러스는 꼭 멸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아두실게요.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현미경으로 관찰 가능. 일반 현미경 관찰 가능. 얘는 전자현미경만 사용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미경으로 바이러스를 보고자 했을 경우에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이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우리가 조직을 여과함으로 여과성 병원체라고도 해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조직세포에서 볼 수 있고 그런 세포를 여과를 하기 때문에 여과성 병원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역시 바이러스는 꼭 멸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균 볼까요? 여러분들 또 다른 병원체 진균을 볼게요. 진균. 진균은 우리 곰팡이균 대표적으로 효모균, 곰팡이균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무좀이라든가 이런 거 있고 또 여성들 잘 걸리는 우리 아동간호학의 엄마가 칸디다 질염에 걸리면 우리 아기가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입안에 하얀 우유 찌꺼기처럼 생기는 그래서 우유를 잘 빨지 못하고 통증을 느껴 하는 이른바 뭐라 그랬죠? 아구창이라 그랬죠? 아구창이 생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균이 바로 곰팡이균입니다. 그래서 무좀이라든가 칸디다 이런 것들이 곰팡이균의 효모균, 곰팡이균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뭐 진균의 표재성, 중간성, 전신성 감염으로 분류라고 했는데 별로 중요한 의미는 아니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진균에는 무좀이라든가 칸디다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리케치아. 리케치아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잘 알지만 리케치아는 잘 모릅니다. 얘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단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세균의 성격도 갖고 있고 바이러스의 성격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항생제 반응 잘해요. 항생제 반응 잘한다. 또 일반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하게 바이러스처럼 조직세포에서 관찰이 가능해요. 조직세포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점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어떤 중간 단계쯤 되면서 그걸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찌찌가무시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찌찌가무시 이거 양충병이라고 해요. 양충병. 진드기에 의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주로 리케치아는 벼룩이나 진드기에 의해서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뭐 유행성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좋아요. 발진 티푸스. 네, 요거 두 번째. 여기 하나 더 적어드릴게요. 발진열. 리케치아가 병원소인 질환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좋겠죠. 발진열, 발진티푸스, 양충병이라 분류는 찌찌가무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원충류예요. 단일세포에서 최하의 동물, 최하위 동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트리코모나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원충이죠. 트리코모나스 같은 경우에는 질염으로 여성들에게 되게 많이 생기는 흔히 뭐 제3의 성병이다 뭐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대표적인 원충류에 해당되는 질병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하죠. MRSA하고 VRE를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제 교재에는 보시면은 따로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박스에 적혀져 있을 거예요. 교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MRSA하고 VRE를 좀 볼게요. MRSA, VRE 얘네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바로 다약제 내성균이라고 합니다. 다약제 내성균 이게 뭘까요? 우리 책에 보면 한동안 효과적이었던 항생제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 한참 이슈화 됐기도 해요. 슈퍼박테리아라고도 부르죠. 무서운 균이에요. 왜 무서울까?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항생제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메치실린이라고 하는 꽤 강한 항생제 메치실린 레지스턴스 스테필로코커스 길어요. 아우레우스. 아 길다. 메치실린 레지스턴트 여기 빠졌네. 레지스턴트 스테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예요. 즉 뭐냐면 메치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에 레지스턴스가 왜 R자가 붙으면 보통 저항한다 이런 뜻이죠. 저항을 하는 스테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예요.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메치실린을 쓸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럼 메치실린보다 약한 항생제도 못 쓰겠죠. 왜? 약발 안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쓸 게 없는 거예요. 약을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균이 만약에 병원에 돌고 있다. 뭐 주관자실에 이런 뭐 박테리아가 돌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비상이고 병원 인증평가 많이 하잖아요. 병원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등급도 깎이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균이에요. 그리고 VRE는 방코마이신이에요. 방코마이신 똑같아. 레지스턴트 엔테로코커스. 자, 우리가 코커스가 붙으면 구균, 아까 공자 이렇게 공처럼 생겼다. 그래서 구자가 붙으면 구균이다라고 얘기했죠. 예, 코커스. 스테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황색 포도상 구균, 엔테로코커스 하면 장구균. 어떤 장구균? 방코마이신에 저항을 하는 엔테로코커스 장구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예요? 방코마이신에 저항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균들이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항생제를 자유롭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생제에 굉장히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항생제를 써야 되다 보니까 치료에 제한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미연에 이제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생제 오남용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오남용 하지 말아야 되고, 네, 오용도 안 되고 남용도 안 되겠죠. 그리고 항생제를 쓸 때는 어떻게? 반드시 균배양 검사를 해야 돼. 네, 균배양 검사. 환자가 일단 ICU에서 열이 난다 그러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하나요? 제일 먼저 객담 검사를 하죠. 왜? 침습적인 벤틸레이터를 달고 있다라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게 폐렴이잖아요. 그래서 폐렴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균이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담을 채취를 해서 멸균 쪽으로 채취를 해서 객담 배양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딱 어떤 균이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딱 막 녹농균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폐렴구균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결핵균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이거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항생제를 써야지 무턱대고 아무 항생제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균배양 검사가 필요하고 뭐 예를 들면 UTI도 많이 생겨요. ICU에서 여러분들. 유리나리 트랙트 인펙션이죠. 그래서 요배양 검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폴리를 다 달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래서 또 비뇨기계 감염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도 소변을 저번 시간에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소변을 멸균적으로 채취를 해서 이 사람의 그 어떤 균이 자라는지 그 비뇨기계 쪽에 어떤 균이 자라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는 배양 검사를 꼭 해서
죽중률 높게 거기에 해당되는 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써야지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병원에 있을 때 선생님 정말 옛날에 병원 다녔었는데 그때도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될 때였어요. 그래서 시프로베이라는 항생제가 있어요. 사이프로플락신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쓰려면은 반드시 배양 검사 결과가 딱 나와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감염내과 교수님의 도장을 꽝꽝 받아와야지. 그땐 저희는 좀 아날로그 디지털이 아니라 다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차트라든가 OCS가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직접 그거를 사인을 받아와야지만 그 시프로베이라고 하는 그런 항생제를 쓸 수가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도 꽤 옛날인데 그때부터도 항생제를 쓰는 거에 대한 그렇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퍼박테리아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병원에서 감염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남용하면 안 되겠죠. 균 배양 검사를 꼭 하고 그거에 맞는 균을 써야 된다는 거, 맞는 항생제를 써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막상 막지 못했어요. 이 균이 갖고 있는 환자가 생겼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반드시 격리해야 되겠죠. 너무 중요하죠, 격리. 그래서 어떻게 환자들끼리 모아놔야 되겠죠. MRSA가 있는 환자랑 VRE가 있는 환자를 같이 모아두면 안 되겠고 MRSA를 갖고 있는 환자들은 MRSA끼리, 그렇죠? VRE 균이 나온 사람들은 VRE 균을 갖고 있는 환자들끼리. 그리고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이거를 그 병실에는 누구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담당 간호사가 다른 병실에 가지 말고 그 병실에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손 씻기 너무 중요하죠. 손 씻기. 손 씻기는 너무 중요하죠. 네, 가장 기본이죠. 감염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손 씻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VRE, MRSA까지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말 임상에서 우리 간호중지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내과적 무균법이냐 외과적 무균법이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과적 무균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격리가 해당되고 또 역격리가 해당돼요. 병동에서 시행되는 무균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소독에 가까워요. 소독과 멸균을 구분을 하시라고 그랬죠. 소독에 가깝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외과적 무균수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바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떨까요? 외과적 무균법은 격리, 역격리가 아닌 수술실에서 시행되어지는 그런 완벽한 아포형성균도 모두 바이러스도 모두 병원성, 비병원성 모든 그런 병원체를 다 싸그리 사멸시킬 수 있는 완벽한 멸균법이 바로 외과적 무균법이겠죠. 그렇다고 병동에서 수술실이 아닌 병동에서 외과적 무균법을 시행하지 않느냐? 시행을 합니다. 수술실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병동에서도 완벽하게 외과적 무균법이 시행되어야 되는 처치들이 있어요. 간호술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침습적인 처치는 다 해당돼. 침습적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살을 뚫고 뭐 천자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소변줄을 꼽는다라든가 아니면 주사를 놓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침습적인 처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치의 균도 허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동에서 시행되어지는 것 중에도 외과적 무균술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 완벽한 멸균이다.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일단 내과적 무균법은 뭐예요? 병동에서 주로 시행되어지는 격리와 역격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독의 개념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격리와 역격리 차이가 뭘까요? 격리와 역격리. 여러분들 우리 격리와 역격리를 구분을 해놓은 게 책의 교재에 있을까요? 제가 일단은 우리 교재에도 있기는 해요. 뒤에서 이제 배우긴 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미리 얘기를 할게요. 우리 격리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환자 이외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예, 격리는 환자 이외의 사람에게 환자가 균을 퍼뜨릴까 봐 환자끼리 모아두는 거겠죠. 그리고 역격리는 뭘까요? 우리가 다른 말로 보호적 격리라고도 해서 이거는 감수성이 굉장히 높은, 감수성이 높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면 어떤 환자인가요? 백혈병을 앓고 있다라든가 신생아라든가 또는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
그 억제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케모세라피를 받고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감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주 완벽한 무균실에 면역액도 다 제한하고 아주 완벽한 무균실에 따로 이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역격리 또 다른 말로 이게 더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보호적 격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과적 무균법 정의를 보시면 우리 책에 볼까요? 미생물이나 병원체의 수와 전파를 줄이는 방법. 청결 기법, 멸균 기법이 아니다.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청결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클리닝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손 씻기가 나왔어요. 손 씻기가 나왔는데 이제 손 씻기에서 우리가 손끝을 위로 하느냐 아래로 하느냐가 내외과가 우리가 구분이 되죠. 내과적 무균법에서는 네, 소독제를 이용해서 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그리고 손끝은 위로 아래로 바로 아래로죠. 네. 네, 요거 되게 중요하죠. 손끝을 아래로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병원에 실습하실 때도 실습하실 때 약간 특수 파트라서 수술실에서 실습을 해보신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스크럽 너스들이 있고 이제 수술방에는 스크럽하는 바로 그 이제 무균 간호사라고 하죠. 직접 수술에 참여하는 스크럽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집도의 오퍼레이터 선생님들은 수술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은 손을 거의 되게 오랫동안 장시간은 아니지만 되게 몇 분 이상 네, 투자를 해서 손을 굉장히 네, 거의 이 전바까지 계속 닦죠. 그 소를 이용해서 막 닦아요. 닦고 난 다음에 손끝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면 수술실 복도에 보면은 이러고 오는 경우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올려도 안 되고 너무 낮춰도 안 되고 보통 가슴선에서 이렇게 손을 올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손끝을 올리고 온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외과적 무균술에서 시행되어지는 손 씻기 방법인데 우리 보통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손을 이렇게 올리고 다니는 경우는 못 보셨죠. 그거는 내과적 손 씻기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병동에서는. 그래서 병동에서는 보통 손끝을 그냥 아래로 하고 보통 30초 정도를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닦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손 씻기 방법이 다르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종류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거 되게 중요해요. 내과적 무균법이 시행되어지는 우리 처치, 간호 처치 무엇이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외과적 무균법이 적용되어지는 거는 완벽하게 멸균술이 적용되어지는 건데 제가 대표적으로 뭘 얘기했냐면은 침습적인 처치, 주사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과적 무균법에 해당이 되는 거는 소독만 해도 되는 것들인데 보통 소화기와 관련된 어떤 중재들, 처치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비위관, L튜브죠. 비위관 삽입이라든가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위내시경, 뭐 장루, 이거 인공항문이죠. 콜로스토미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항문. 네, 이거 관리. 뭐 이 관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교환도 해당되겠고 세척 뭐 이런 거 다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에네마죠. 관장. 네.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우리가 내과적 무균법만 적용을 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주로 소화기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외과적 무균법 구분해서 우리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외과적 무균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외과적 무균법은 여러분들 일단은 멸균이에요. 멸균. 네. 멸균, 아포까지 모두 다 사멸시킬 수 있는 멸균이다. 그리고 주로 어디? 수술실에서 시행이 되어지는 그런 멸균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의를 보시면 외과적 무균법, 장비에 아포를 포함한 미생물이 전혀 없도록 아포를 사멸한다. 하나 더 적어둘까요? 아포를 사멸한다. 네. 우리 아포라는 거 아시죠? 스포어라고도 하는데 코아, 뭐 스포아 이렇게 많이 불러요.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포자. 포자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겠죠. 세균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주 그 중앙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아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까지 다 사멸을 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 바로 멸균을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종류는 물리적 멸균, 화학적 멸균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두 개만 볼게요. 물리적 멸균으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죠. 오토클레이브. 이게 뭔가요? 오토클레이브. 바로 고압증기 멸균. 이거 너무 많이 쓰죠. 고압증기 멸균. 그래서 여러분들 임상에서 완벽해요. 완벽한 멸균법이고 굉장히 경제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또 특별한 몇 가지 물품을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거 이외에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멸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있죠. 보통 120도씨에서 130도씨. 15에서 17 기압으로 보통 30분 정도, 30분 이상. 우리 책에는 뭐 30분에서 40분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떤 책에는 또 30분이라고 나온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한 30분 정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압증기 멸균은 뭐예요? 원리가 물리적인 압력과 그다음에 수증기와 열을 이용해서 멸균을 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수별과 건열이 있어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에요? 어떤 게 더 침투적인가요? 당연히 수별이 더 효과적이고 침투를 더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금기가 있어요. 금기. 자, 압력을 이용해요. 깨지는 거 안 돼. 내시경 같은 거 안 됩니다. 뭐 유리 이런 거 안 돼. 열을 이용하죠. 고무 안 돼요. 수증기 이용하죠. 종이 제품 안 돼. 알겠죠? 그리고 물과 기름은 따로 놀죠. 그래서 물이 침투가 돼야지 멸균이 되는데 기름류 안 돼요. 오일류 안 돼. 뭐 예를 들면 바셀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화학적 멸균 대표적으로 이오가스. 네. 에틸렌 옥사이드예요. 에틸렌 옥사이드. 이오가스예요. 얘는 고압증기 못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시경이라든가 또 종이류, 그쵸? 그 다음에 뭐 고무류, 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단점이 많아. 단점이 뭘까요? 아무래도 화학적 멸균법이라 가스가 주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 냉멸균이라고도 해. 냉멸균. 온도가 보통 한 30, 40도 정도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뭐에 의존을 하는 건가요? 바로 가스에 의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적 가스에 아무래도 노출되다 보니까 어떨까요? 단점으로는 유해성 논란이 있어. 네, 유해성 논란. 그래서 통기 시간이 필요해. 통기 시간. 네, 통기 시간이 보통 한 6시간에서 8시간 네, 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비싸요. 비경제적이야. 네. 네, 요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장점이 뭐예요? 네, 요거. 네. 요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유효기간이 길어요. 유효기간이 길다. 네, 요거. 그래서 이오가스 장점은 저거 유효기간이 길다. 그 다음에 요거 고압증기 멸균 못하는 얘네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장점이고 단점은 뭐예요? 유해성 논란, 통기시간 필요한 거, 비경제적인 거, 비싼 거. 요런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양대산맥이에요. 멸균 방법에서 물리적인 오토클레이브랑 화학적인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멸균법이랑 얘네가 거의 양대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상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멸균법이니까 여러분들 장단점이라든가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균법 봤어요. 우리 외과적 무균법이 멸균이다라고 제가 익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아포까지 사멸하고 바이러스까지 모두 죽일 수 있는 그런 멸균의 종류 2가지 본 거예요. 양대산맥으로. 그 다음에 방법 볼게요. 외과적 무균법의 그러면 방법. 우리 손 씻기 강조했는데 아까 내과적 무균술에서는 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손을 씻고 나면은 어떻게 한다? 내린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손 씻기에서 손끝을 올린다. 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멸균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멸균 포장이 젖으면 무조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소독액에 젖어도 이 소독포가 소독액에 젖어도 우리가 오염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 세트 같은 거 준비할 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하시면은 뭐 파라센테시스를 한다라든가 소라센테시스를 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뭐 복강천자, 뭐 흉강천자 이런 걸 한다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룸바 천자를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세트들이 되게 많이 우리가 이제 만들 일이 되게 많아. 그럼 거기에 뭐 생리식염수를 부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 막 이렇게 멀리서 중력에 의해서 멀리서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옆에다 튀겠죠. 그럼 소독포가 어떻게 될까? 젖어요. 그럼 아무리 소독액에 생리식염수에 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완벽하게 멸균됐다라고 간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낮게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소독포가 젖으면 우리는 그거를 뭘로 컨타됐다라고 얘기해요. 컨타미네이션 됐다라고 간주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멸균 유효기 기간이 지나면 더 오염된 것으로 간주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고압진기 멸균은 우리 유효기간이 12일 정도 됩니다. 2주 정도 돼요. 14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오픈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효기간 꼭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대신에 에틸렌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좀 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길다고 하더라도 포장이 돼 있거든요. 보통 그 이옥가스는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한 2, 3년 정도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2019년이죠. 2015년 거 써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멸균 날짜, 유효 날짜 꼭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포를 폈을 때 소독포를 폈을 때 가장자리에 이렇게 늘어지는 거, 가장자리는 우리가 오염된 걸로 간주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우리 책에는 또 친절하게 멸균 영역 바깥에서 2.5cm 이내의 가장자리는 오염지대로 간주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가장자리는 뭐 몇 cm 이내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자리는 우리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알아두시고 우리 멸균 영역이 있어. 우리가 약속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허리 위예요. 허리 위. 허리 아래는 우리가 오염된 영역으로 간주해요. 그럼 허리 위에서 가슴 위까지는 또 오염된 걸로 간주해요. 그래서 허리 위에서 가슴까지 딱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을 들 때 이렇게 들죠. 그래서 허리와 가슴 사이를 우리가 멸균 영역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것도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는 것도 우리가 오염된 걸로 간주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중요한 거는 손끝이 항상 위로 향한다는 거. 어떤 거? 외과적 무균술은 손끝이 항상 위로 향한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포셉, 롱포셉 다루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롱포셉에 포셉자에 롱포셉이 꽂혀져 있어요. 꽂혀져 있을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끝이 아래로 유지를 해야 되고 포셉을 뺐을 때 포셉의 가장자리 그 포셉자에 그 포셉통이죠. 거기에 닿으면 안 되고 항상 맞물린 상태로 꺼내야 되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만 멸균 상태를 유지하나요? 우리 롱포셉은 딱 24시간만 멸균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 누가 보든 그거를 멸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거꾸로 꽂아놔요. 자, 몇 시간 멸균 상태? 롱포셉은 24시간을 멸균 상태로 유지하고 24시간이 지나면은 그거를 거꾸로 꽂아서 누구든 그거를 바꿀 수 있도록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끝이 항상 아래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외과적 무균법을 시행하는 적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외과적 무균법 적용. 외과적 무균법 적용. 자, 첫 번째 아까 침습적인 치료. 침습적 치료. 예를 들면 뭐예요? 천자 같은 거. 이런 거죠. 기타 등등. 그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 너무 중요해요. 도뇨관. 인공도뇨. 인공도뇨니까 뭐에 해당이 되나요? 어떤 게 해당이 되나요? 넬라톤, 폴리카테터 다 해당되겠죠? 인공도뇨.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너무 중요하죠? 인젝션 모두 해당됩니다. 인젝션. 주사. 인젝션 모두 해당되죠? 그래서 어때요? IV, IM, SC, ID 다
모든 주사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어떤 검사, 시술을 하기 위해서 카테터를 삽입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침습적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거 아까 관장은 내과적 무균술, 도뇨는 외과적 무균술, 그다음에 인젝션 주사는 모두 외과적 무균술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수술실에서는 모두 수술실에서는 모두 외과적 무균법이 적용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고압증기 멸균하고 이옥가스도 밑에 또 따로 정리가 돼서 나오죠. 요거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감염성 질환의 5단계 해갖고 나오는데, 우리 감염성 질환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범을 했어요. 침범을 하면은 총 5단계로 거쳐서 균들이 활동을 하죠. 잠복기는 균이 막 들어왔을 때요. 그래서 이때는 어떨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전파는 시키겠죠. 네, 전파는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요? 관리가 되게 어렵겠죠, 잠복기는. 그리고 전조기는 증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떻대요? 비특이적 증상이 일어난다. 지금 뭐냐면 특이적 증상이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요? 좀 에이티피컬하게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전조기 때는. 그다음에 이제 급성기 때는 굉장히 감염된 조직과 기관이 영향을 받아서 증상이 심해진대요. 증상이 심해진다. 네, 증상이 굉장히 심해져. 네, 심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기, 소실기를 거쳐서 증상이 좀 호전되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단계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병원체 전파 방법을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병원체를 관리를 하려면 일단 전파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조류독감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조류독감, 신종플루, 뭐 메르스, 얘네들 다 특징이 뭔가요? 공통점이 다 공기 전파를 한다는 점이죠. 공기 전파, 비말 전파. 뭐 그걸 굳이 또 이거를 공기 전파는 어떻고 비말 전파는 어떻고 굳이 나누는 학자들도 있지만 비슷하죠. 다 왜 호흡기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신종플루도 그렇고 또는 뭐 조류독감도 그랬었고 메르스, 또 옛날에 뭐 사스라는 그런 질환도 있었고, 하여튼 질병관리본부에서 굉장히 건강 홍보를 하면서 헬스 프로모션을 하면서 막 이렇게 국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어떤 보건교육도 하고 강조를 할 때 보면은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호흡기 질환은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전파가 너무 잘 되죠. 우리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감기 같은 경우 금방 전염이 될 수가 있겠죠. 왜? 내가 면역력이 낮다면. 물론 면역력이 높으면은 괜찮아요. 예, 숙주가 굉장히 면역력이 강하다면 괜찮지만, 숙주가 만약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감수성이 높은 상태면은 별거 아닌 감기도 막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조작이 필요 없어. 어떤 조작 없이, 중재 없이도 그냥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은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호흡기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흡기 증상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건강 홍보를 하는, 그렇게 이슈가 됐던 모든 질환들을 보면요, 굉장히 대부분이 이제 호흡기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조류독감이 한참 유행했을 때 여러분들은 닭을 안 드셨겠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그때 닭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겠죠, 당연히. 조류독감.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먹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닭이라고 하는 건 치킨 우리 시켜서 먹을 때 치킨이라고 하는 게 조리 과정이 어떻습니까? 털을 다 뽑아서 아주 그냥 한 140도, 170도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바짝 튀겨서 어떻게 하나요? 그거를 호흡기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디로? 소화기로 우리가 먹죠. 입으로 먹어서 식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장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파 경로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되게 뭐라 그러냐, 막연하게 그렇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잘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강 홍보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전파 경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기 전파하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서 매개체가 전파를 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간접 전파라고 하겠죠. 왜? 직접 A와 B가 딱 만나서 직접 걸리면 우리가 이걸 직접 전파라고 해요. 근데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체를 통해서 A와 B가 연결이 돼서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건 매개체가 있는 거니까 직접 전파가 아니라 이거는 간접 전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럼 우리 한번 교재 볼게요.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가 있네요. 직접 접촉.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직접 접촉에 의한 접촉 전파에는 직접과 간접이 있네요. 근데 직접에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걸리는 경우예요. 직접적으로.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성병 같은 경우. 네,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걸리는 경우는 보통 체액에 의해서 체액이라고 하는 매개체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접촉이 되는 경우인데 뭐 B형 간염이라든가 뭐 에이즈, 매독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뭐 B형 간염 같은 경우에 매독, 에이즈 셋 다 전파 경로가 똑같은데 어떤 건가요? 뭐 혈액도 될 수 있고 전파 경로로 또 어떤 것도 될 수 있나요? 여성의 질 분비물이라든가 남성의 정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액을 통해서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간접 전파. 비말하고 공기 전파를 이렇게 5마이크로미터 이상이면 비말, 또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비말액이 물방울이나 먼지 입자에 붙어서 1m 이상 갈 때를 우리가 공기 전파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비말 전파에는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기 전파는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결핵균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냥 매개 전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음식이라든가 물, 뭐 장비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오염된 음식, 물 이런 거에 의한 매개체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환을 이른바 뭐라 그래요? 수인성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수인성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이외에 생물체도 있죠. 생물체에 의해서 절지동물이라든가 그 뭐 예를 들면 모기에 의한 뭐가 있어요? 뭐 말라리아라든가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일본내염 이런 게 있죠. 네. 뭐 댕기열, 황열 이런 것도 우리가 매개 전파에 해당이 되겠죠. 뭐 파리에 의해서는 뭐 장티푸스 이런 거. 아까 얘기했듯이 또 뭐였죠? 리케차가 우리가 그 병원체인 질환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은 쯔쯔가무시 같은 거. 쯔쯔가무시 이런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드기. 네. 이런 것들은 네, 매개체가 다 뭐예요? 네, 어떤 생물체예요. 네, 절지동물 이런 생물체에 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개 전파에는 이렇게 생명이 없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 장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생명체, 생명이 있는 어떤 곤충에 의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병원서 관리 방법은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손 씻기 중요하고, 그렇죠?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다음에 마스크 뭐 이런 거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적절한 격리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표준 예방 조치, 표준 예방 조치. 그렇다면 우리 의료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감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뭐 너무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마스크와 보안경, 안면 가리개, 뭐 가운 착용하는 거, 뭐 장갑 끼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오염된 물건을 만졌다 그러면 반드시 네, 다른 걸 만질 경우에는 장갑을 벗던가 네, 새로 교환을 하든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뭐니 해도 또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같이 강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차 감염 중요해요. 교차 감염. 교차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게 의료진의 손에 의해서 전파가 돼요. 의료진의 손에 의해. 어떻게? A라는 환자의 균이 누구에게? B라는 환자에게 옮기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교차 감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되게 중요하죠. 의료진의 손에 의해. 그러니까 뭐가 강조되겠어요? 또 한 번 강조해야 되겠네요. 손 씻기. 그쵸?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차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한 환자 병원균이 다른 환자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 환자 균이 장염 환자에게 옮겨지는 거야. 예를 들면 뭐 또 장염 환자균이 결핵 환자에 옮겨진다라든가. 아까 무서운 MRSA 얘기했는데 MRSA 그 균이 A라는 환자, B라는 환자한테만 있었는데 CD 환자는 죄다 퍼졌어. 뭐 이런 것들 다 교차 감염이 되겠죠. 대부분이 뭐냐면은 의료진의 손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감염 관리에 손 씻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격리, 격리와 역격리.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격리와 역격리.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격리와 역격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세히 좀 볼게요. 일단 격리는 누굴 보호하기 위한? 환자 이외의 사람을 보호. 그래서 같은 질환끼리 한 병실, 같은 질환끼리 같은 병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메르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결핵병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핵병동, 뭐 신종플루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격리다라고 얘기하고, 격리병실은 어때야 되나요? 격리병실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다른 것도 오염을 시키겠죠. 다른 환자에게도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격리병동에 있는 공기는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해요? 자, 중요하니까 우리가 표시를 좀 할게요. 바로 음압병동이다라고 얘기하죠. 음압병동. 네, 음압, 양압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역격리다. 역격리, 여러분들 역격리, 격리 좀 헷갈리시면은 차라리 역격리를 보호적 격리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더 외우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 보호적 격리다. 이거는 감수성이 어떤 사람들? 감수성이 높아. 반대로 뭐가 낮아요? 면역력이 낮아. 이런 환자들이 감염에 굉장히 노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환자들을 1인실 따로, 그래서 그 안에 다 화장실도 있어야 돼.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고 그런 환자들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가 역격리라고 하고, 이런 환자는 어떨까요? 양압병동.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외부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환자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왜? 굉장히 감염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요거 좀 더 할게요. 격리에 여기 메르스 격리, 신종플루도 있고 중요한 거 MRSA 요즘 너무 중요하니까 MRSA 또 VRE 요것도 격리에 해당이 됩니다. 역격리에 해당되는 이제 양압병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환자, 백혈병 환아라든가 백혈병 수학과에만 걸리는 건 아니까 백혈병 환자라든가 또는 장기 이식 환자라든가 또는 항암 치료, 네. 이런 치료들을 받는 환자들이 이제 우리가 역격리를 해야 되고, 양압병동, 그래서 밖에 공기가 안으로 못 들어오게 면회객도 다 제한하잖아요. 그렇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면역성이 약한 민감한 환자를 외부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위,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런 것들 적어드리기도 했는데, 여기 ANC 여러분들 배우셨죠? ANC 또는 CD4가 저하,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C는 여러분들 절대적 호중구수죠. 호중구수. 앱솔루트 뉴트로필 카운트예요. 이거 아마 구하는 방법도 배우셨을 거예요. 안 배우셨으면 그냥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네, 백혈구 이거 구하는 거 ANC 구하는 방법이에요. 수 곱하기 호중구 백분율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ANC는. 그다음에 호중구라고 하는 거 자체를 잘 모르시죠?
아시죠? 네, 모르시지 않으실 거예요. 호중구라고 하는 건 무과립 중에 하나예요. 과립구 중에 하나예요. 과립구. 네. 우리 백혈구는 과립구와 무과립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과립구에는 단핵구와 림프구가 있고, 그다음에 과립구에는 뭐가 있냐면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가 있어요. 중성을 좋아하는 세포다. 그래서 호중구. 산성을 좋아한다. 그래서 호산구. 염기성을 좋아한다. 그래서 호염기구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 호중구라고 하는 게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세포가 백혈구 중에서도 굉장히 면역 역할을 식균 작용을 아주 열심히 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보통 케모세라피를 받는다. 또 내지는 뭐 면역 억제 어떤 요법을 받는다 그러면은 일단 호중구 수부터 굉장히 많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팔로우업을 하면서 치료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ANC를 꼭 주기적으로 저기를 합니다. 그 체킹을 합니다. 체킹이 되게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500 이하이면은 우리가 이거를 호중구 감소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1000 이하면 너무 낮은 거겠죠. 그래서 1500 이하면 우리가 호중구 감소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NC, 앱솔루트 뉴트로필 카운트라고 해서 절대적 호중구 수인데 요거 계산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게 낮은 이유는 뭐겠어요? 케모세라피를 받는다든가 어떤 면역 억제 요법을 받는다라든가 이럴 경우에 이제 요 수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항암 치료 받는 환자들 요거를 굉장히 계속 팔로우업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환자는 당연히 뭐 해야 돼? 예, 양압병동에 역격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CD4라고 하는 거 비슷한 얘기인데 CD4도 면역 세포 표면에 있는 당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지금 면역력이 굉장히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역시 면역 억제, 장기 이식 받아서 면역 억제제를 투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질환, 예를 들면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걸렸다라든가 이럴 경우에 이게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 뭐 백혈병 환자, 뭐 다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환자들은 다 어디 역격리를 위해서 양압병동에 입원을 시켜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감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내과적 무균법과 외과적 무균법의 차이, 멸균이냐 소독이냐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이런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고압증기 멸균이라든가 이육가스 멸균의 장단점, 뭐 기전 이런 것도 좀 봤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병원체 전파 방법이라든가 또 격리와 역격리가 어떤 거고 교차 감염이 어떤 건지 개념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쭉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을 좀 잘 하시고 이미 다 배우셨고 공부를 다 하신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이미 알고 계신 학생들은 확인하는 의미에서 오늘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